청와대가 정세균 전 국회의장에 대한 국무총리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정 전 의장은 청와대의 총리직 제안을 받아들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주 신임 총리를 지명합니다. 서울대 교수로 복직한 조국 전 장관이 내년 봄학기 강의 개설을 신청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상황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성폭행 의혹에 휩싸인 가수 김건모 씨가 SBS 예능 미운 우리 새끼에서 사실상 하차했습니다. SBS 측은 이번 주 방송에 김 씨 분량은 없으며 추가 촬영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근무 시간 와이파이 접속을 제한하자 노조가 특근 거부 투쟁으로 맞섰습니다. 사측은 일단 와이파이 차단을 철회한 뒤 노조와 다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가게 홍보를 위해 길가에 세워놓는 입간판들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난립하는 입간판의 문제점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이 좁은 골목에 입간판이 무려 46개. 지금 차랑 사람이 차도로 같이 다니고 있어서 다소 좀 위험해 보입니다. 음식점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일가족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노래방을 동업하던 사이였는데 8만 원이 참극의 발단이었습니다. 정세균 총리 검증, 청와대가 이낙연 국무총리 후임으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에 대한 검증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유력했던 김진표 의원이 진보 진영의 반발로 지난 주말 고사했고 정 전 의장이 청와대의 총리직 제의를 수용했습니다. 청와대는 다음 주 지명을 목표로 검증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첫 소식 손영일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육선의 정세균 전 국회의장에 대한 국무총리 후보 검증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정 전 의장이 최근 총리직 검증에 동의해 오늘부터 본격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대개 단수로 진행되는 총리 후보자 검증은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하는 만큼 정 전 의장이 총리직을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인 출신의 정 전 의장은 정치권에 들어온 뒤 당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을 두루 역임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선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주 안에 검증을 마무리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이 처리되는 다음 주에는 지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정 전 의장은 총리 후보로 거론될 때마다 고사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런 제의가 오지도 않겠지만 그런 제의가 오더라도 그 입법부의 위상을 감안할 때 그걸 수용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유력 후보로 검토됐던 김진표 의원이 지난 주말 청와대 고위 인사를 만나 고사의 뜻을 밝히면서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힘을 보태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을 정 전 의장이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손영일입니다. 국무총리는 교체로 가닥을 잡았지만 개각의 폭은 2-3명 정도로 줄어드는 분위기입니다. 청문회에 대한 부담 때문인데요. 총선 승리가 중요한 현 정부, 대신 총선에 출마할 차관들부터 내보낼 계획입니다. 이어서 김윤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청와대가 내일 관세청장, 산림청장, 문체부 2차관 등 차관급 인사를 단행합니다. 이 가운데 김영문 관세청장은 고향인 울산 울주군에 출마할 예정입니다. 차관급인 조현배 해양경찰청장도 조만간 교체됩니다. 여권에서는 조 청장도 고향인 경남 창원에 출마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청와대는 내년 총선 승리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달려있다고 보고 경쟁력 있는 인물 발탁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정치적 갈등도 많았고 필요한 입법이 늦어지는 일도 자주 있었습니다. 임기 후반기에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야 대치 국면에서 신임 장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갈등의 소재가 될 수 있는 만큼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차관급 출마자부터 정리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의 대립이 커지면서 청문회 리스크가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관 교체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포함해 2-3명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윤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구속된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이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윤건영, 천경득 등 친문 인사 3명에게 감찰 중단을 요청했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3명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통화한 내역도 확보했습니다. 먼저 공태현 기자입니다.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입장을 보였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부탁하신 윗선이 누굽니까? 구속된 뒤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유 전 부시장은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김경수 경남지사와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천경득 청와대 선임행정관에게 감찰 중단을 요청하는 전화를 걸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지사 등 친문 인사 3명은 유 전 부시장에게 금융위 인사청탁을 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친문 인사 3명에게 수차례 구명을 요청한 통화 내역과 이들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전화한 기록까지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구명 요청이 백 전 비서관을 거쳐 조국 전 장관에게 전달되면서 실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중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조 전 장관도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고 말하면서 감찰 중단과 금융위 통보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김 지사 등 3명은 구명을 시도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지켜보시죠. 검찰은 조만간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구명 요청에 따라 감찰을 중단한 것인지 또 다른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실제로 이들 친문 인사 중 일부가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중단을 위해 행동에 나선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천경득 청와대 선임행정관, 당시 이인걸 특감반장을 만나 PR을 구분해야 한다, 즉 우리 편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한 사실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승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은 검찰에서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를 요구한 인물로 천경득 청와대 선임행정관에 지목했습니다. 지난 2017년 말 천 행정관이 식사하자며 부른 자리에서 감찰 중단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지난주 천 행정관을 소환해 이 전 특감반장을 만났는지 조사했습니다. 복수의 사건 관계자에 따르면 천 행정관은 검찰에서 두 사람이 식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인걸 전 반장이 먼저 밥을 먹자고 해서 만났고 우연히 유 전 부시장 감찰 사건 얘기가 나왔다며 이 전 반장과는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PR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찰 중단을 요구하려고 만난 것은 아니라며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유 전 부시장 사건을 논의한 사실은 부인하지 못한 겁니다. 천 행정관은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유 전 부시장과 금융권 인사를 논의한 정황도 포착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천경득 선임 행정관이 어떤 금융계의 인사가 누가 좋을지를 물으면은 유재수 씨가 복수 ABC로 등급을 나눠가지고 추천하면. 채널A는 천 행정관의 입장을 확인하려고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의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의 책임자인 조국 전 법무장관 곧 소환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조 전 장관이 내년 봄부터 학생들을 가르치겠다며 서울대 강의를 개설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개설을 신청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3년 만에 강단 복귀인데 학생들은 어떤 생각일까요? 최수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내년 1학기 강의 개설 신청을 한 건 지난 9일입니다. 강의 제목은 전공 선택 과목인 형사 판례 특수 연구로 석박사 과정에 등록한 현직 판사나 변호사들이 듣는 토요일 강의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는 피해자 신분인 조 전 장관의 강의 개설을 두고 서울대생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무죄가 밝혀지면은 그때 다시 와서 돌아와서 열어도 늦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수로서 어쨌든 그 자신의 수업을 개설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개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수사를 받고 나면 재판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내실 있는 강의가 될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검찰 수사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강의 준비를 짧은 시간 안에 얼마나 좀 치밀하게 하셨을지는. 서울대생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범죄자에게 듣는 형법 강의냐거나 강의 시작도 전에 구속되는 것 아니냐는 등 비판 댓글이 잇따랐습니다. 민정수석을 맡기 전까지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같은 졸업에 꼭 필요한 전공 필수 과목 강의를 해왔던 조 전 장관이 내년 1학기엔 선택 과목만 개설한 걸 두곤 학기 중 폐강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학생들의 분석도 나옵니다. 서울대 측은 강의를 듣겠다는 사람이 3명이 넘으면 조 전 장관의 강의는 자동으로 개설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순입니다. 청와대 하명수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송철호 울산시장이 오늘 의혹 이후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의혹 해명이 아니라 울산시 예산을 많이 따냈다는 홍보를 위해서였습니다. 의혹과 관련한 기자들의 이어진 질문에 답을 하긴 했습니다. 배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나타났습니다. 비교적 여유로운 표정으로 기자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내년 국가 예산 중 울산에 배정된 예산을 홍보하는 기자회견을 연 겁니다. 송 시장의 모두 발언이 끝나자마자 하명 수사와 관련된 질문이 집중됐습니다. 울산시청 관계자는 예산 관련 질문만 하라며 제지했지만 송 시장은 대답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하명 수사와 자신은 무관하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한 말씀으로 제 심정을 표현하겠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연이어 불거지는 각종 의혹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눈이 펑펑 올 때는 쓸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때를 기다렸다가 시민들에게 속 시원히 말씀드린 날이 있을 것입니다. 검찰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말을 최대한 아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송 시장은 이번 의혹 사건에 대해 모르거나 아니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최초 제보자가 자신의 최측근이 송병기 부시장인 줄 전혀 몰랐다고 밝혔고 청와대 행정관과 선거 공약을 논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하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청와대 전 행정관 만난다고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네네. 자유한국당은 어제 송 시장 등을 공무상 비밀 누설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치의로 유명한 우리들병원 이상호 원장. 이 원장이 산업은행으로부터 1,400억 원권을 대출받을 때 특혜가 있었고 자신은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동업자가 있습니다. 이 동업자는 이후 여권 핵심 인사들이 자신에게 접촉했다고 말하는데 이 중 버닝썬 사건의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인물이죠. 윤규근 전 총경도 있습니다. 윤 전 총경이 동업자를 달래는 듯한 목소리를 입수했습니다. 윤 전 총경 당시 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이었습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우리들병원 특혜대출 의혹을 제기한 사업가 신모 씨는 지난 2009년 우리들병원 이상호 원장의 전처 김수경 씨와 동업하기로 하고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잔고를 전부 누사 건물로 전환하기로 하고 신한은행에서 약 260억 정도 대출을 줬습니다. 그런데 3년 뒤 이 회장이 병원 자금난을 해결하려고 산업은행에서 1,400억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신한은행 대출 빚을 떠안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여권 친문 인사들이 해결책을 마련해주겠다며 달랬는데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규근 전 총경도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3개월째인 지난 2017년 8월 중순쯤 신 씨가 대출 담보로 제공한 빌딩이 경매로 넘어갈 상황에 놓였을 때입니다. 대출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른 은행의 도움도 필요한데 해당 행장 연임이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도와주겠다고도 합니다. 행장에 어제 그전에 다음에 본격적으로 일하시는 것이고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나와 연락을 드릴 겁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도 신 씨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
곧 금감원장 인사가 나니 그 후에 살펴보도록 하자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핵심 인사들이 신씨 대출 문제를 해결하려고 민간은행 업무에 관여한 걸로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방금 보신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을 동업자 신모 씨에게 연결한 사람,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 의원은 신 씨의 대출 문제를 자신이 해결해주겠다며 은행 측과 직접 논의했고 특혜 내용을 자필 메모로 건넸다고 합니다. 채널A가 그 메모를 입수했습니다. 안보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사업가 신모 씨가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서 받았다고 주장하는 넉 장 분량의 메모입니다. 정 의원이 신한은행 관계자로부터 신 씨의 260억 원 대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받아왔다는 겁니다. 정재호 의원이 제시한 첫 번째 제안을 내가 거절했잖아요. 대놓고 불쾌하게 했어요. 배지가 지난 사람이 무슨 브로커 같은 소리를 나한테 와서 하나. 이 메모에서는 신한은행에서 대환 실시가 어렵다. 금리를 최대한 낮게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환은 과거 연체가 없고 신용도가 좋았던 대출자가 최장 연장 기한까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연체금을 같은 종류의 대출로 전환해 갚도록 만들어주는 제도입니다. 이 메모 내용만 놓고 보면 대환 대신 금리를 최대한 낮게 적용해 신 씨의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편의를 봐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정 의원이 메모를 건넨 뒤 변호사를 통해 같은 내용을 전해왔는데 그 변호사가 현재 청와대 재직 중인 천경득 총무인사팀 선임 행정관이었다고 신 씨는 주장합니다. 뼈있는 한마디를 했죠. 조용경 행장하고 형님 동생 사이가 돼서 술도 먹고 밥도 먹고 다닙니다. 얘기를 나한테 했어요. 당시 정 의원은 은행을 규제하고 감독하는 금융감독원 등을 소관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정 의원 측은 신 대표에게 자필 메모를 건넨 건 인정하면서도 조 전 행장을 만나 해당 대출에 대해 논의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어제 재판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요청을 거부했죠. 더 나아가 보석 가능성도 언급했는데요. 오늘로 구속 49일째인 정 교수가 당장 석방되는 건지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재판부가 지적한 정 교수의 공소장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1차 기소 당시 검찰은 2012년 9월 동양대에서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했지만 이번엔 2013년 6월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변경 신청했는데요. 성명불상의 공범도 딸 종인으로 구체화됐고 범행 방법도 직인을 날인한 방법에서 이 스캔한 이미지를 붙여넣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법원이 계속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적법한 기소였다며 공소 기각되거나 무죄가 선고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표창장 위조 자체를 처벌할 방법 없는 건 아닙니다. 공소장 변경이 불허됐다고 해서 피고인이 무죄라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새롭게 사실을 가지고 기소해서 법원으로 불허를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기 때문에 검찰은 새로운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기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사는 새로운 공소장을 바탕으로 유무죄를 판단해야 합니다. 검찰 측도 일단 추가 기소를 한 뒤 공소장 동일성 문제는 나중에 항소심에서 다시 따져볼 방침입니다. 그럼 정 교수의 보석 가능성은 어떨까요? 법원은 통상 피고인이 보석을 청구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을 검토해서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다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사의 의견도 물어 판단하도록 돼 있고 더구나 정 교수에게 다른 14개 혐의도 있는 만큼 정 교수가 보석 청구를 하더라도 충분한 심리를 거쳐야 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성폭행 의혹에 휩싸인 가수 김건모 씨 소식 이어갑니다. 김 씨는 간판 출연자로 활동했던 예능 프로그램에서 사실상 하차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뒤에도 김건모 씨의 프로포즈 영상을 공개한 SBS의 한 예능 프로그램.
하지만 불편하다는 시청자들의 반응이 나오면서 시청률은 전주 대비 20% 넘게 떨어졌고 추가 폭로로 논란은 계속 커졌습니다. 결국 신건모로 불리며 해당 프로그램의 간판 출연자였던 김건모 씨를 사실상 하차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SBS 측은 이번 주 방송에 김 씨 분량은 없다며 추가 촬영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MBC 에브리원의 한 프로그램도 김 씨의 예비 처남인 배우 장희용 씨가 출연해 여동생 장지연 씨와 김 씨의 결혼 뒷얘기를 밝힌다고 예고까지 내보냈지만 본방송에선 해당 부분을 방송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통편집을 한 겁니다. MBC 에브리원 측은 불편해하는 시청자들의 정서를 감안해 편집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 2월까지 예정된 김 씨의 전국 투어 콘서트 기획사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직후 콘서트에서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현명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김건모 씨 성폭행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김건모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또 다른 여성의 폭로가 나와서 파장이 커지고 있죠. 12년 전 사건인데 김건모 씨 측의 협박 때문에 신고를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가로세로 연구소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 공개한 피해 여성의 진단서입니다. 지난 2007년 1월 10일 새벽 술집에서 주먹에 맞아 오른쪽 눈을 다쳤다고 적혀 있습니다. 김건모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시끄럽다고 했지 하면서 저한테 욕을 하면서 머리채를 잡고 눕힌 다음에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은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는 협박까지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건모 씨가 그리고 가게 업주가 이제 신고 못하겠죠. 김건모 측이 너무 무서웠어요. 발설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협박도. 당시 MBC가 사건 취재에 나섰지만 김 씨 측에서 접촉을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MBC도 12년 전 취재 사실이 있었던 것을 인정하고 영상도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보도를 원치 않아 방송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저희 기자가 기억하는 걸로는 피해자 쪽에서 보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래서 더 이상 취재 못하고. 피해자가 주장한 12년 전 폭행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나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김 씨가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돈을 바라고 나온 것도 아니라며 앞서 성폭행 피해를 폭로한 여성에게 힘을 실어주려고 폭로한다고 말했습니다. 성폭행 피해 여성이 제출한 고소장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경찰은 성폭행 의혹 사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부터 조사한 뒤 이 진술을 토대로 3년 전 서울 강남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일했던 관계자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대전의 한 식당으로 들어가는 이 50대 남성. 안에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일가족 3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형님 동생으로 지내다가 불과 8만 원 때문에 벌어진 끔찍한 비극. 강경모 기자가 사건 전모를 전해드립니다. 검은 털모자를 쓴 남성이 빠른 걸음으로 식당에 들어갑니다. 잠시 뒤 식당에서 다른 남성이 뛰쳐나와 도망치고 모자를 쓴 남성이 뒤를 쫓습니다. 뒤쫓던 남성의 손에는 흉기가 들려 있습니다. 이 남성은 다시 식당 안으로 사라집니다. 저녁 장사가 한창인 어제 오후 6시 20분쯤 58살 이모 씨는 식당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47살 식당 여주인이 숨졌고 여주인의 남편과 10대 아들도 크게 다쳤습니다. 이 씨는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얘도 왜 왔어? 너도 조심해. 범행에 걸린 시간은 2분에 불과했습니다. 이 씨는 걸어서 사건 현장을 유유히 빠져나왔고 범행 5시간 만에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이 씨와 피해 가족들은 평소 형님 동생이라고 부를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전쯤 노래방을 동업하면서 감정이 쌓여왔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특히 노래방 수익 정산 과정에서 서로 다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제 집이 이렇게 집사하면 8만 원이 이들래요. 아니잖아. 비난했다. 자기 뭐라 그래. 동업을 원래 둘이 친구였거든.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며 여주인 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인천의 한 대학으로 유학 온 베트남 학생 160여 명이 집단으로 종적을 감췄습니다. 한국말을 배우겠다며 온 이 학생들,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서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룸과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주택가입니다. 근처 인천대에 단기 어학연수로 온 베트남 학생들이 새방을 얻어 집단 거주해온 지역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만 해도 국적이었던 베트남 학생들을 지금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거처를 옮긴다며 돌연 방을 뺀 유학생도 있습니다. 갑자기 부산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원룸 다니다 보니까 정답은 정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인천대 한국어학당 확인 결과 연락 두절 상태인 외국인 유학생은 모두 164명. 연수과정에 등록한 지 3, 4개월 만에 집단으로 종적을 감췄는데 베트남 국적자가 161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다른 연수생들은 예상 못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부모님 전화했는데 나 학교에 100명 도망했어요. 저도 몰랐어요. 사라진 학생들이 국내 공장 등에 불법 취업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서 없어지면 인천에 안 와요. 구로동에 있는, 대림동에 있는. 인천대는 보름 이상 무단 결석한 연수생 명단을 법무부에 신고했습니다. 승급에 대한 불안감 또는 이제 그 일부는 준비해온 그 체제비의 그 부족에 대한 불안감 자체를 감춘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리한 연수생 유치의 부작용이라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법무부 출입국관리소는 연수생들의 출결 기록 등을 조사해 이들의 소재 파악에 나설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서성입니다. 여러분은 이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이 근무 시간에는 와이파이를 쓸 수 없도록 막았습니다. 동영상을 보면서 일하면 생산 작업 중 위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반발한 노조는 특근을 거부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김남준 기자입니다. 최근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입니다. 와이파이를 끊는다고 주말 특근을 거부하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다. 조합원이라는 게 부끄럽다는 비판이 담겨 있습니다. 반면 합의 사항을 어기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정반대의 글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벌어지는 이유는 지난 9일부터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작업장 내에 와이파이를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근무 시간에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거나 동영상을 보며 안전 문제가 불거지자 쉬는 시간과 식사 시간에만 와이파이를 제공하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노조 측은 2011년 단체 협약에서 와이파이 설치와 사용을 합의했는데 회사 측이 협의 없이 끊었다고 반발했습니다. 저기 잘못됐다고 하면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무원한 달라고 그래놓고 이걸 어찌를 못하겠다고 하면. 노조 측은 와이파이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끊으면 오는 14일부터 주말 특근을 거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일단 와이파이 제한 방침을 유보했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20일까지 노조와 와이파이 운영 시간을 협의한다며 와이파이는 일단 예전처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노사가 접점을 못 찾으면 와이파이로 공장 가동이 일시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진범으로 지목된 이춘재. 검찰이 직접 조사하기 위해 수원구치소로 이감됐습니다. 오늘은 첫 대면 조사도 실시했습니다. 경찰은 이감 사실도 몰랐다는데 화성 사건을 놓고도 검경 갈등이 불거지는 걸까요? 박정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춘재의 자백으로 진범 논란이 이어졌던 화성 8차 사건. 검찰이 6명의 전담조사팀을 꾸리고 직접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직접 수사 촉구와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어 2019년 12월 12일 전담조사팀을 구성하여 이를 위해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이춘재를 어제 수원구치소로 이감시켰고 오늘 첫 대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재심을 결정하려면 검찰이 반드시 법원에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 절차를 서두르기 위해 직접 수사에 나섰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경찰로부터 가혹 수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자료를 전혀 받지 못해 의견 제시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과수 자료는 경찰이 주지 않아 직접 국과수에서 확인했고 이 과정에서 중대한 오류가 드러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윤 씨 측도 국과수 감정 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감정 결과가 왜 문제가 심각하냐면은 말이 안 되는 해석을 했던 거죠. 아주 비과학적이고 단정적이고. 특히 수사 기록에는 여러 개의 채무 감정 결과표가 있는데 특정 결과표만 쓰인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또 이 결과표에는 다른 결과표와 달리 4개 물질의 감정 결과가 누락된 점도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춘재의 이감 소식도 모른 채 부산교도소를 방문했다가 헛걸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사람이 지나가야 할 거리를 각종 입간판들이 점령했습니다. 보기에도 안 좋고 안전사고 위험도 있습니다. 김진이 간다 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이렇게 길가에 세워놓은 광고물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입간판이라고 부르는데요. 가게의 위치와 상품을 홍보할 수 있어서 많은 상점들이 앞다퉈서 입간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인도와 도로에 이렇게 입간판을 세워놔도 괜찮은 걸까요? 난립하는 입간판 설치의 문제점을 취재했습니다. 가게 홍보를 위해 건물 밖에 세워두는 5개 광고물. 언젠가부터 상가 앞 거리는 온통 이 입간판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글쎄 요즘에는 다 간판 싸움 아니에요? 사람들이 여기에 뭐가 있다는 게 한눈에 확 들어와야 들어오지. 2층이나 3층 가게들은 자기네 가게가 어디인지 모르는 손님들 지나쳐버리니까 도로에 세워서 이제 노출되게 만드는 거죠. 영업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간판. 보행자에게는 통행의 걸림돌이 됩니다. 입간판이 인도를 가로막아 차도로 걸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길을 지나가다 입간판에 부딪히는 일도 일어납니다. 입간판 설치 규정은 각 지자체마다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요. 상인들은 이런 규정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정이 어딨어? 내 마음대로지. 그냥 홍보만 잘 되면 되는 거 아닌가? 서울시의 경우 입간판의 높이가 지면에서부터 120cm를 넘으면 안 되는데요. 거리에 설치된 대부분의 입간판은 규정 높이를 훌쩍 넘깁니다. 해당 업소 건물로부터 1m 이내에 설치해야 하고 건물 앞이 보행자 통로일 경우 설치할 수 없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습니다. 주변 업소들끼리 서로 경쟁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입간판. 언젠가부터 보행자 통로는 온통 입간판의 거리가 되었습니다. 모두 규정 위반입니다. 너무 심하다. 지나갈 수가 없네. 지금 이 골목에 입간판이 굉장히 많은데 몇 개나 있는지 제가 한번 세보겠습니다. 하나, 둘, 42, 43, 44, 45, 46. 이 좁은 골목에 입간판이 무려 46개.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도를 못 다니고 지금 차랑 사람이 차도로 같이 다니고 있어서 다소 좀 위험해 보입니다. 안전사고 위험도 있는데 이렇게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쉽게 쓰러집니다. 안 돼! 이거 뭐 돌을 해놨는데도 넘어지잖아. 저번에 한번 이게 바람 빠져가지고 넘어진 적 있었거든요. 부딪힌 적도 있었거든요. 전기를 꽂아 조명이 들어오도록 하는 풍선 형태의 5개 광고물. 이 또한 불법인데요. 전기줄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종종 일어나고 전기 콘센트가 야외에 노출돼 있어 비가 오는 날엔 감전사고의 위험도 있습니다. 이런 안전사고 방지와 보행권 확보를 위해 지자체에서는 규정 위반 광고물에 경고장을 붙이고 수거를 합니다. 인원 들어오면은 그날에서는 단속은 나가죠. 보행자 방해에 대해서 말씀 안 된다고 하는데 자기들 홍보하려고 하는 조금만 내세우시지 정비는 안 하시더라고요. 단속을 했다 하면 일사불란하게 건물 안에 들어놓는 입간판들. 잠시 깨끗해졌던 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입간판들로 가득 찹니다. 불법이긴 하지만 지나가는 사람한테 정말 피해가 되는 거나 그럼 저희가 그렇게 안 하죠. 임시방편이에요. 또 들어갔다 또 나옵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지킬 수 없는 법은 아니에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입간판들. 실효성 있는 설치 규정과 엄격한 처벌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진희 간다의 김진 기자입니다. 연말이면 벌어지는 국회 충돌. 올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어제 예산안 강행 처리로 국회는 오늘 하루 종일 시끄러웠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도 일괄 상정을 예고했고 이를 막기 위해 자유한국당은 본회의장 앞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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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본회의장에서 밤새 농성을 벌인 자유한국당은 이른 아침 다시 모여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혈세 도둑, 의회 쿠데타라며 법력권을 맹비난했습니다. 명백한 의회 쿠데타입니다. 의회 독재입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의 날치기 시도를 우려하며 목숨을 걸고 막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주의의 마지막 종언을 고하는 선거법, 공수처법 처리하려고 할 것입니다. 저희는 정말 목숨을 걸고 막아내겠습니다. 황 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에 대비해 본회의장 앞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물리적으로 본회의 개회를 막지는 못하지만 민주당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예산안 합의 처리에 실패한 책임을 한국당에게 돌렸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합의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무한대 지연 전술을 돌파하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조만간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소집해 패스트트랙 법안도 상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은 임시국회를 여러 차례 열어 한국당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시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이후 다시 여야가 격돌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이 와중에도 챙길 건 챙기는 게 우리 국회의원들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일방적인 예산안 통과를 규탄하던 그 시각 한국당의 한 의원은 슬그머니 이번에 챙긴 지역구 예산을 자랑하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여야 실세들은 더 많이 챙겼겠죠. 강지혜 기자가 낯두꺼운 의원들 모습 전해드립니다. 날치기, 세금 도둑,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이 합의한 이른바 4+1 예산안을 두고 자유한국당이 거칠게 항의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게 뭐예요? 그런데 예산을 살펴보니 여야 실세들은 조용히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1 예산안 심사에 참여했던 의원들은 적게는 10억 원에서 많게는 5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어제 본회의 직전까지 예산안을 논의했던 여야 예결위 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52억 원, 이종배 한국당 의원은 5억 원이 넘는 지역구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본회의장 농성을 주도했던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 의장은 예결위원장을 겸직하며 85억 원의 예산을 챙겼습니다. 예산 확보를 자랑하는 의원들의 생색내기 보도자료도 쏟아졌는데 이 중에는 장석춘 한국당 의원도 포함됐습니다. 예산안 통과 1분 만에 지역구 예산 확보를 홍보한 겁니다. 저는 홍보는 정상적으로 보고 있고요. 제 심정도 조금 이해해 줬으면 좋겠는데. 앞에서는 서로를 비방하고 뒤에서는 자기 예산만 챙기면서 512조 3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졸속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강지입니다. 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이재명 기자, 첫 번째 주제 갈까요? 예, 금배지 상속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먼저 어제 난장판이 된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예산안부터 만났습니다.
국회의장이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리지만 여당에서 뽑히다 보니 아무래도 이런 국회 충돌 때마다 야당이 공격 대상이 되죠. 네, 맞습니다. 특히 문희상 의장이 어제 예산안 통과 직후에 화장실에 가겠다면서 회의 진행 권한을 주승용 국회 부의장에게 넘겼었는데 그걸 두고 한국당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날치기에다가 칭병 꼼수를 보고 이런 완벽한 이건 대국민 사기입니다. 여기서 칭병은 병이 있다는 핑계를 대는 것 이런 뜻인데요. 문 의장이 몸이 아파 병원에 갔다고 하자 칭병 꼼수로 맞받아친 겁니다. 국회의장 측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문 의장의 쇼크 증세로 긴급 시술을 받았다. 어제도 병원에 간 게 맞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앞서 본 영상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문 의장을 향해 아들 공천 이렇게 외치던데 아들을 공천 주려고 하나 보죠? 네, 문희상 의장의 지역구가 경기도 의정부 갑인데요. 현재 문 의장은 국회 관례상 민주당을 탈당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민주당 의정부 갑 상임 부위원장이 바로 문 의장의 아들 문석균 씨입니다. 한국당은 문 의장이 지역구를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각종 쟁점 법안에서 민주당 편을 들고 있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공천 세습 논란의 문석균 씨는 어떤 입장일까요? 직접 들어봤습니다. 저는 오히려 거꾸로 제가 아버지를 도와드렸다고 생각하죠. 농담 반. 아버님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정치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가 잘 이을 수 있고 가장 최적격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신은 아버지의 정치적 동지다 이런 의미인데요. 요즘 가장 민감한 게 공정성이죠. 민주당이 공천 과정에서 그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네, 한번 지켜보죠. 다음 주제 갈게요. 예, 파란 집 재테크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파란 집은 블루하우스, 곧 청와대를 뜻하는데요. 오늘 경실련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전현직 참모들의 재테크 성적표를 공개했습니다. 청와대 참모들의 집값은 지난 3년간 평균 3억 2천만 원 올랐는데요. 가장 많이 오른 주연 전 중소벤처비서관은 3년 만에 집값이 무려 13억 원 넘게 뛰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을 총괄한 장하성, 김수현 전 정책실장은 모두 현 정부 들어서만 10억 원 넘게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네, 집값 잡겠다는 정부를 믿은 서민들이 보면 화가 날 만한 소식이에요. 네, 더 기가 막힌 건 부동산 정책을 총괄한 정책실장들의 발언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강남 가서 살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저도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참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예. 강남에 살면서 강남에 살 이유가 없다던 장하성 전 실장은 이 발언으로 국민의 혈압을 높여놨죠. 그런데 김수현 전 실장도 과거에 이런 발언을 했더군요. 청약제도 1,550만이 가입해 있지만 빨리 해야 가세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근데 뭐 심리적으로는 있으면 좋죠. 뭐 아들한테 야 너를 위해서 내가 투자해놨다. 넌 공부만 열심히 해라. 또 그런 놈들이 공부를 안 해요. 그나마 새 집에 살고픈 서민 입장에선 청약이 희망인데요. 맞습니다. 서민들 입장에선 유일한 희망마저 아무 소용없다니 참 할 말이 없는데요. 이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 발언 다시 듣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기간 동안 지금 부동산 가격을 잡아왔고요.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이날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집값 폭등 사실을 감추고 거짓 보고를 한 참모들을 문책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현재 자신할 수 있는 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시장이 믿지 않는다는 것, 그것 아닐까요? 오늘의 한마디는 자신감이 지나치면 자만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30개월 중 26개월 동안 집값이 올랐다.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닌 불로소득 주도 성장이다. 오늘 경실련의 지적입니다. 공감하시나요?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북한의 ICBM 도발이 우려되면서 미국이 모든 종류의 정찰기를 한반도 상공에 띄우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새 7종류의 정찰기가 북한 전역을 그야말로 샅샅이 훑고 있습니다. 이동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수도권 상공에서 미국의 전략 자산인 글로벌 호크가 민간 항공 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포착됐습니다.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ICBM 발사 같은 고강도 도발을 예고하자
미국이 현존 최강의 무인 정찰기까지 북한 감시에 투입한 겁니다. 글로벌 호크는 20km 상공에서 지상 30cm 크기의 작은 물체를 사진으로 선명하게 찍습니다. 북한 인민군이 주고받는 통신도 감청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40시간 넘게 하늘에 떠 있으면서 야간과 악천후 속에서도 실시간 정보 전송이 가능합니다. 장시간 고고도 비행과 정찰이 가능한 무인기인데요. 북한을 24시간 공백 없이 감시하겠다는 미국의 군사 정찰 활동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최근 일주일 사이 7종류의 정찰기를 쉴 새 없이 한반도 상공에 띄우고 있습니다. 글로벌 호크와 드래곤 레이디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조인트 스타즈, 리벳 조인트와 컴뱃 센트 같은 정찰기가 미사일 움직임과 통신, 레이더 전파를 빠짐없이 수집합니다. 바다에서는 에리스가 북한 잠수함을 감시하고 북한 미사일 궤적 추적을 위해 코브라볼까지 하늘에서 대기합니다. 도발징후 포착을 위해 말 그대로 북한 전역을 이잡듯이 훑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미국의 압박에도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은 그런 미국의 군사적 보복도 각오했다는 말인가? 그렇게 보니까 좀 소리 준다고 봅니다. 한반도에 다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일본의 대표 캐릭터죠. 피카츄가 스페인까지 가서 아베 총리를 비판했습니다. 환경 문제 때문이라는데 도쿄 김범석 특파원이 전합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피카츄입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피카츄가 스페인 마드리드에 나타났습니다.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를 맞아 일본 아베 총리를 조롱하는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베산, 아베산, Shame on Japan! 환경운동가인 이들은 내년 도쿄올림픽을 겨냥해 석탄 메달까지 만들었습니다. 지난주 열린 집회에서는 아베 총리의 탈을 쓴 참가자가 석탄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Japan instead continues to pour billions of dollars into coal plants at a time when government should be shutting them down. 최근에는 아베 내각의 경제 참모가 온난화 방지에 역행하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石炭開発、化石燃料の発電所というものは選択肢として残しておき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실제 주요 국가들이 2030년을 전후로 석탄 화력 발전소를 없애기로 했는데 일본은 폐지 시점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향후 22기를 추가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입니다. 최근 아베 총리가 유엔 기후변화 회의에서 연설을 하려다 거절당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석탄 사용에 대한 세계의 비난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이틀 전 세상을 떠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대한 애도가 베트남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인이 베트남을 제2의 고향으로 부르며 과감하게 투자하고 인재를 양성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과 김우중 전 회장의 인연, 홍유라 기자가 소개합니다. 대우세계경영연구회가 개설한 글로벌 청년 사업가 양성과정, GYBM 교육이 한창입니다. 베트남어와 문화 등을 가르치며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데 2011년 시작된 교육의 이수생은 580여 명에 달합니다. 김 전 회장이 생전에 애정을 갖고 몰두한 인재 육성 사업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해외로 많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정신껏 도와주려고 합니다. 교육과정을 수료한 100여 명의 청년들이 김 전 회장의 빈소를 찾아 추모했습니다. 한국에서 취업을 하기가 어려운데 해외 나가서 자리 잡고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게 가장 큰 거였어요. 고인에겐 제2의 고향이었던 베트남. 한국과 수교를 시작하기 전인 1989년. 베트남에 15억 달러를 투자해 경제협력의 기틀을 닦았습니다. 베트남 수출의 가장 큰 부분을 우리나라 산업이 차지하고 있는데 베트남 경제에 한국이 진출하게 된 기반도 김우중 회장님이 만들어주셨고 대우버스, 대우호텔, 대우전자 등 베트남 곳곳에 대우 브랜드를 심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 한인회는 꿈에 허기진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던 김 회장이 소천하셨다는 성명을 내며 고인을 애도했습니다. 현지에서 추모의 물결이 일며 김 전 회장이 생전에 머물렀던 베트남 번지 골프장에 빈소가 따로 마련됐습니다. 국내 빈소에는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지만 이지 회장 등 정재계 인사의 조문이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채널A 뉴스 홍윤아입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하라고 권고했죠. 유해 성분 검사를 해봤는데 국내에서 판매 중인 일부 제품에서 폐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 나왔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검사 대상으로 삼은 건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액상 전자담배 153종입니다. 2달간 진행된 검사에서 일부 제품에 유해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문제가 됐던 대마 성분은 나오지 않았지만 6가지 유해 성분은 검출됐습니다. 이 가운데 비타민 E 아세테이트는 중증 폐질환을 일으키는 물질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비타민 E 아세테이트는 점성이 있는 노란색 액체로 화장품에 쓰이거나 의약품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체로 흡입할 경우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정확한 연구 결과가 없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액상 전자담배로 폐손상을 입은 환자 29명 모두에서 비타민 E 아세테이트가 검출된 점에 주목하고 동물 실험을 진행 중입니다. 여러 가지 화학 성분들이 그 연물을 통해서 폐에 깊숙이 침착하게 되고 그런 물질들이 폐의 염증과 손상을 유발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정부는 유해 성분 조사 결과를 지난달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편의점들은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부 액상 전자담배 판매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식약처는 내일 오후 자세한 유해 성분 함량과 함께 대응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인체 유해성 분석 결과를 내놓겠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류현진의 에이전트 스콧 보라스가 4천억 원에 육박하는 초대형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이제 류현진 차례인데요. 류현진은 1억 달러를 언급했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동아 스포츠 대상 행사장에 들어서는 류현진. 밝은 표정에서 FA 대박 기대감이 묻어났습니다. 스트라스버그에 이어 게리콜이 3억 달러까지 돌파하면서 시장이 한껏 달아오른 겁니다. 좋은 계약해서 잘 간 것 같고 부럽습니다. 스트라스버그와 콜 모두 같은 보라스 사단. 이제 빅3 세 번째 주자인 류현진 차례인데 내심 1억 달러를 기대하는 눈치입니다. 저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류현진은 다저스 등 서부팀을 원한다는 현지 보도를 적극 부정하며 팀보다는 계약 조건이 우선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누가 먼저 냈죠. 선수들이 직접 투표하는 이번 시상식에서 류현진은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야구 양현종, 축구 김보경, 배구 이재영 등 8명이 종목별 올해의 선수상 영광을 안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수영계의 여자 마동석으로 불리는 몸짱 선수가 나타났습니다. 단거리 종목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정유인 선수인데요. 배우 마동석에게 팔씨름 대결을 공개 요청했습니다. 염정원 기자가 만났습니다. 수영 선수 정유인은 우람한 근육으로 요즘 SNS에서 화제입니다. 특히 알통으로 불리는 이두박근은 배우 마동석과 닮아서 여자 마동석으로 불립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은 한 번에 2시간 정도 하는데 타고난 체질 덕분인지 근육이 무서운 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선수들, 여자 선수들이랑 이제 비교하자면 2배, 3배 정도 빠르다고 보시면 돼요. 수영 선수 출신인 기자와 어깨가 비슷합니다. 호기롭게 팔씨름을 요청했는데 결과는 참패. 진짜 세. 운동에서 지금 힘이 붙었나 봐요. 무명 선수였던 정유인은 근육이 붙으면서 폭발적인 레이스를 펼치며 한국 신기록까지 썼습니다. 한때는 근육을 감추고 살았지만 이제는 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근육이 싫어서
포토샵을 했다가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컴플렉스가 이제 장점이 돼서 저희 마스코트 같은 그런 느낌 좋은 것 같아요. 내년 도쿄올림픽 출전을 목표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정유인. 배우 마동석과의 팔씨름도 고대하고 있습니다. 마동석 배우님 저랑 한번 만나주세요.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미세먼지는 오늘 밤사이 물러납니다. 북서쪽에서 들어오는 찬 공기가 먼지를 밀어내면서 내일은 전국에서 청정한 공기를 회복하겠습니다. 모처럼 창문 활짝 열고 대청소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내일은 먼지 대신 한파가 기승을 부립니다. 오늘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등 중부 많은 지역과 전북 북부 지역에는 오늘 밤 11시를 기준으로 한파특보가 발효됐는데요. 강풍까지 비상입니다. 경기 서해안과 일부 동해안에는 보시는 것처럼 강풍특보가 내려졌고요. 이 지역에는 내일까지 최대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인 강풍이 예상됩니다. 이 정도면 자동차 운전이 위험할 수 있고 날아간 물건들이 창문에 부딪혀서 유리창이 깨질 수 있는 정도입니다. 내일까지는 강풍 때문에 항공기 운항에도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운항 정보 반드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4도, 철원 영하 8도, 대구는 영하 1도로 출발하겠고요. 낮에는 서울이 3도에 머물고 대구 7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람이 강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3년 6개월 전 캐머런 영국 총리는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려고 유럽연합 탈퇴를 묻는 국민투표 카드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덜컥 가결됐죠. 매주 1조 원의 경제 손실이 나고 있지만 되돌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내일 영국 총선이 열리는데 혼란은 여전합니다. 지도자의 오판이 나라의 미래를 망칩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